네, 안녕하십니까. 2부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어떤 질문하신 게, 그죠? 어떤 유가가 지금 84불로 막 치솟고 있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막 어떤 그런 어떤 질문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기후에 대한 어떤, 그죠? 엘니뇨, 이런 거에 대한 영향도 있다. 그래 말씀을 드렸고, 하나 빼먹은 게요. 이제 LNG죠, LNG. LNG도 보통 보면요. LNG 가격이 거진 한 십몇 년 했던 어떤 그래프를 보면요. 항상 얘네들은 한 2.5달러 이 정도에서 계속 끝없이 그 부근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쉽게 얘기하면 뭐 3달러는 절대 못 넘었다. 항상 2달러에서 논다. 이래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근래의 흐름을 보면요. 얘네들이 3달러를 넘었죠. 3달러를 넘고 뭐 3.25까지인가 그 정도까지도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이야기가 도는 게 그죠? LNG 이 부분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래 되는데 LNG는 어떤 LNG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의 평가는 약간 틀려요. 어떤 석유처럼 어떤 난방이나 아니면 뭐 어떤 여름철, 그죠? 냉방. 어떤 이런 요소보다는 어떤 탄소, 그죠? 탄소 저감법. 이런 것 때문에 기조적으로 이제는 어떤 석유 수요나 이런 거는 줄어들고 LNG 수요는 기조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시각이 훨씬 우세하거든요. 보통 보면 LNG도요,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할 때는요, 항상 LNG의 재고량이 많아요. 재고량이 보통 다 30% 이상 막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최근에 어떤 LNG 수요가 점점 막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재고 어떤 양이 20%대 근접해 오고 있어요. 보통 LNG 어떤 이 업계에서 재고량이 20% 이하가 되면요, 투기적인 요인이 발생돼요. 가격이 막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는데 LNG는 약간 특별하게 보는 게 낫다. 그리고 탄소 저감법 때문에 LNG 수요는 갈수록 점점 돌아간다. 십몇 년 동안 변함이 없는 2달러대가 지금 뚫리고 3달러 시대를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조선,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LNG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또 LNG가 강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그 LNG 선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만들어 달라고 했죠. 빨리. 그래도 뭐 빨리 만들어 달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뭐, 플러스 알파 뭔가를 또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LNG 조선은 뭐 그래서 이래저래 좋다, 밝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초전도체나 어떤 2차 전지 이런 테마에 휩쓸려 가지고 그죠? 조선주나 이런 게 아직까지 맥은 못 추지만 저는 향후 조선주, 특히 LNG 이쪽은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죠? 남들이 막 집어 던질 때 사도 된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성 같은 경우는 그죠? 일성은 그죠? 약속의 일성이다. 전성부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성은 계속 뭐 4천원 금방 하면 막 그냥 막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도 그냥 뭐 4천원 금방 한 어떤 4천원을 터치할 것 같으면 뭐 4천원, 3,950원, 3,900원, 3,850원 또르르 깔아놔요. 예약 매수. 들어오면 재수고. 그런 식으로 막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세진중공업도 지금 매력적이고, 그죠? 그 외에 뭐 추가로 대형주, 현대미포, 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거는 좀 덩치가 있고, 또 얘네들은 뭐 따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LNG는 약간 그렇다. 이래 보고요. 그러면, 2부의 핵심 골자는, 그죠? 1부에서는 미국의 시파에 대한 우려였는데, 2부는 지금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하면요. 지금 원화 환율이 이상하죠. 가파르죠. 원화 환율이 생각보다 막 1,300원대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막 약간 뭔가 이상한 조짐을 보여요.
이 부분은요, 굉장히 조금 민감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미국 CPI나 이런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죠? 앞에 공부했죠. 캐리 트레이드. 캐리 트레이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나라의 그러니까 어떤 금리가 싼 국가에 돈을 빌려서 비싼 고금리의 국가에 투자를 해서 그 시세 차익을 얻는 거 캐리 트레이드라 그랬죠. 근데 엔화가 항상 약세고 그진 제로 금리에 가까우니까 엔화만 전문적으로 해서 전 세계 투자를 하는 이런 단체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거를 엔캐리 트레이드라 그래 이야기했죠.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 이 과정을 계속 겪고 오니까요. 일본 입장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어떤 주거, 부동산 이거 예전에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곳이 도쿄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초황을 누리던 그런 부동산들이 거품이 붕괴되고 꺼지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금리 기조, 제로금리 기조로 계속 유지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 조짐이 이상해요. 그죠? 뭔가 조짐이 이상하게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요. 시발점은 어느 날 갑자기, 그죠? 그, 워런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 이런 주식들을 막 사놨다. 알려지면서부터 뭔가 일본 시장이 급등을 하고 기조가 뭔가 변하긴 변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약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일본 특히 어떤 뭐랍니까? 그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상태를 보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그 IMF 그 시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면요. 일본을 그 어떤 이제 우리를 보면 여당 개념이 자민당이었어. 자민당이고 그 어떤 그 리더격의 그 후쿠다 야스오라는 사람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우리로 따져 보면 김영삼 정부 시절쯤 되겠네요. 근데 이때 뭐가 일났어요? IMF 경제 그죠? 위기가 팍 전 세계를 지배하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다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별 수 없잖아요. 근데 일본도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일본을 계속 여당으로서 지배해오던 자민당이 후폭풍으로 완전히 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자민당에 대한 어떤 심판이 그죠? 마녀사냥하듯이 겹치면서 정권이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 민주당은 한 번도 정권도 못 잡아봤고 실제 뭐 어떤 리더라는 걸 안 해봤어요. 리더라는 걸 안 해본 당이 오늘 갑자기 자민당이 IMF 후폭풍으로 심판을 받으면서 얼떨결에 그냥 뭐 얼떨결에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면 왕을 안 해봤는데 왕 노릇 시켜주니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흔한 말로요, 말아먹었어요. 일본 경제를 민주당이 막 그냥 후루룩 국에 말아서 막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와, 민주당한테 밀어줬더만 이거는 뭐 완전 뭐 똥이 된장인지 모르고 뭐 앞뒤도 없고 이거 완전히 막 실망도 실망 이런 실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역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낫네. 그냥 어쩔 수 없다. 도로 자민당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개판을 치게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온 국민이 막 어떤 새로운 영웅 이런 대접을 해줘요. 자민당이 다시 올라온 거죠. 올라오니까 다시 역시 너밖에 없다, 너가 낫다 하는데 그때 영웅처럼 나타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아베 신조, 아베가 나타난 거예요. 아베는요,
그 아베라는 이 가문은 어떤 그 2차 대전 때 대부분의 그죠? 어떤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러니까 메가드 장군이 주둔하면서 그 항조, 천황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천황의 직계만 탁 두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처형시켰죠. 전범으로. 그리고 많은 어떤 군부, 강요 대부분 다 처형을 시켰어요. 처형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모두를 다 죽여버리면 누가 치안은 담당하고 누가 어떤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라인만 놔두고 다 전범으로 해가지고 죽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미군 쪽에서 하나의 살려둔 라인이 이제 이 아베 그쪽 가문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죠? 죽은 사람들은 어떤 신사 참배를 하면서 영웅 대접해주고, 살아남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약간 배신자 이런 취급을 비굴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IMF라는 거는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이 오니까 다 불안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베가 등장을 하니까 네가 과거에 뭘 어떻게 됐든 말든 모르겠어. 지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일본을 구해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등장을 하면서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정책이란 걸 만들죠. 빠른 시간 내에 정권을 확 다 끌어잡아요. 잡으면서 자기네가 직접 모든 거를 권력을 다 쥐고 이후에 2016년도 1월달 우리 그죠? 흔히 이제 새해 정책을 펼쳐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베노믹스라는 이 정책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베가 그때 이제 금리를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0.1% 시대를 열어요. 금리가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제로인데. 근데 실제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베노믹스를 해가지고요.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돈을 자꾸 무한정 찍어내니까 그거를 일본에서 국채를 막 찍어내는데 잃어버린 30년을 헤매고 있는데 그걸 누가 사줘요? 아무도 안 사겠죠. 아무도 안 사니까 어떡해요? 아무도 안 사는데 방법은 뭐죠? 지가 사면 되죠. 그러니까 웃기는 일을 벌이죠. 아베노믹스에 따지고 보면요. 일본에서 경제를 디플레이에 빠져있는 일본 경제, 30년 동안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베가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거예요. 그 무한정 찍어낸 그 돈으로 기업에다가 공돈을 막 퍼주는 거예요. 여기 이자 하나도 없어. 그냥 갖다 써. 이걸로 공장 팍팍팍 돌려가지고 일본 경제를 좀 살려보자고. 그래서 일본에서 국채를 막 찍어가지고 돈을 나눠줘요. 근데 국채를 찍었으면 팔아야 되잖아. 근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BOJ, 일본 은행한테 지시를 내는 거죠. 야, 너가 사. 그러는 거죠. 일본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일본 은행에서 그걸 다 사들여요. 웃기는 그런 이제 어떤 정책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일본 국채를 무한정 찍어가지고 막 판매하다 보니까 어떤 국채라는 것도 그죠? 초단기부터 장기까지 쭉 구성 요소가 있으면 이거를요 한 50% 이상을 일본이 다 가져가요. 다 보유를 하고 있어. 심지어는요 어떤 장기, 어떤 중단기의 일본 입장에서는 속하는 이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요, 아무도 사는 국가나 나라가 단체가 없으니까 일본 은행이 막 계속 사다 보니까 거진 95%의 국채를요, 일본 은행이 다 들고 있어. 이게 희한한 나라죠. 그게 아베노믹스예요. 결국은요, 무한정 돈을 찍어가지고 기업에다 계속 나눠줬어요. 야, 제발 투자 좀 해라. 제발 이거 좀 써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도 재고가 1년, 2년치 쌓여가 있는데 또 공장 돌려가지고 재고가 4년, 5년치 늘려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 재고라는 게
그죠? 가만히 놔둬도 자동차를 만들어서 놔두는데, 그죠? 1년, 2년 지나면 이게 새 차입니까? 오히려 더 부식되고 고장나고 하니까 재고 자산만 점점 쌓이고 점점 더 부실화 되는 거죠. 테레비 암만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데 어떡해요? 안 팔리면 어떡해요? 점점 재고 쌓이고 부실화되고 나중에는 회사가 파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일본 정부에서 찍어서 기업체에 공짜로 이자 한 푼 없이 나눠준다 해도 기업체 입장에서는 쓸 일이 없다.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절에 아베가 펼쳤던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베노믹스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을 이제 YCC라 그래요.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일드 커브라는 게 어떤 국채 금리를 말하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죠? 돈을 천문학적 찍어가서 기업체에 공짜로 쓰라고 막 나눠주고 막 돈을 다 뿌려놨는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은행에서 매입을 하고 하면서 금리가 못 오르게 인위적으로 막 그냥 어떤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오를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항상 제로 금리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 이거를 이제 YCC. 일본의 이제 엔캐리 트레이더들이 항상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그거에 자신 있다고 그죠? 왜? 일본은 죽었다 깨나도 금리를 못 올려요. 얘들은 그냥 무조건 제로 금리야. 그러니까 무한정 돈을 빌려가지고 전 세계 이런 데 막 투자를 해놨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뭔가 기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기시다가 정권을 잡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베가 이래 사라지면서 기시다가 내각이 들어오면서 미국과 교류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너네들한테 중국의 역할을 준다 하니까 기시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30년의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시다 내각은 힘이 별로 없어요. 지배력이 강력한 포스,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각이 들어온 초기에는 그러니까 BOJ, 일본 은행에서 협조를 별로 안 해줘요. 기시다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해도 별로 협조를 안 해주고 따로 노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책 따로 환율 따로 이상하게 움직이고 그런 조짐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최근에 그죠? 그때 그 뉴스에서 뭐랬죠? 그 은밀한 거 이런 거 그죠? 스텔스라고 그러죠. 스텔스기. 얘네들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정책을 바꿔버려요. 스텔스 금리.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0.5로 상향을 해버려요. 상향을 따보니까 항상 어떤 제로 금리에서 제로, 이제 이론적으로는요,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0.2 이렇게 폭은 열어뒀죠.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0.2의 이 상단 하단을 다 깨버리고 갑자기 0.5로 금리를 상향을 해버려요. 이만큼. 상향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날 뭐 엔화가 약세. 달러가 강하면 강할수록 미국에서 금리를 한번 올리면 올릴수록 엔화 가치가 점점 떨어졌어요. 최근에 우리 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여행 폭발적으로 갔죠. 왜? 환율이 좋으니까. 엔화가 계속 폭락을 했으니까. 항상 원화 기준으로 100엔이었는데 지금 막 140엔까지 되니까 와 이거 막 난리가 났어요. 저가 항공사고 어디고 전부 막 일본 노선이 막 황금 노선이 됐어요. 중국 노선이 닫힌 거를 일본이 다 뚫어줬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엔화의 움직임 자체가 계속 금리 인상, 미국이 한번 발표할 때마다 하니까 1,400엔대를 유지를 하다가 140엔대를 유지하다가 그죠? 최근에 다시 기시다 그쪽에서 어떤 0.5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다시 약간 강세로 돌았었어.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했어요? 1.0까지 또 상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엔캐리 트레이드 입장에서는요, 날벼락이에요, 날벼락.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과거 30년 동안 절대 안 일어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로 금리로 돈을 빌려서 전 세계에다가 막 투자를 해놨는데요. 일본에서 갑자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0.5, 1.0. 이래서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이거 공포죠, 공포. 큰일 났다. 그럼 뭐, 큰일 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되죠. 회수해가지고 일본에서 빌린 거를, 제로 금리 때 빌린 거를 금리 더 올리기 전에 얼른 가서 갚아야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 자금들이 대거 빠져나가 버리며 그 빠져나가는 그 공백만큼 폭락이 야기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예요. 표면적으로는요, 뭐 어떤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규모 면에서는 한 3%도 안 된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뭐 그런 말도 하긴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근데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왜냐면요, IMF 때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일이 터지니까 감당을 못했어요. 이번에도 엔캐리 자금이 만일 빠져나가면 우리 시장이 얼마만큼 흔들릴지 가늠이 안 돼요. 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IMF 때 불가피하게 이상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 이후로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이 30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이 기조를 깨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이게 가늠이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죠? 단발로 끝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반응을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기시다 정권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뭔가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에요. 다른 모든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일본은 반대예요. 디플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하는 거랑 정책을 반대로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은 서비스 요금, 임금 상승률 억제시키는 게 목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일본을 보면요, 임금 인상률이 4.3%. 뭐지? 4.3% 인상했다니까 별 실감도 안 나죠. 그게 뭐 많은 거야, 작은 거야? 이 폭을 보니까요, 2002년 이후에 최대 임금 인상 상승률이에요. 그만큼 임금이 많이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으니까 노동시장 자체가 원래 타이트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려면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고 임금 인상률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을 빠져나가는, 탈출하는 지금 뭔가를 막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센다이 지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요것만 기억하죠. 지진, 대지진. 이 이후에 일본 경제는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전력난에 시달리면서 많은 경제나 이런 쪽에서 어떤 탈출을 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바뀌어버려요. 첫째는, 그죠? 일본이 한때, 그죠? 어떤 세계 재패를 꿈꾸면서, 경제라는 걸 휘어잡으면서 미국 맨하탄을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다 사들이기 시작하고, 일본에서 어떤 하고자 하는 이 정책이 미국의 반감을 사면서 플라자 합의를 보고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의 기조까지 흘러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천운이 닿았는지 중국의 도전으로 중국을 때려잡는 과정에서 일본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지금 이 기회를 놓칠까? 그죠? 안 놓칠 것 같아요. 엔화가 이래 쭉 움직일 때 일본 경제 조건을 봤을 때는
환율이란 게, 한 국가의 환율이란 게 끝없이 올라도 안 좋고, 끝없이 떨어져도 안 좋아요. 원화가 뭐 1200원, 13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약세를 띠면 어떻게 돼요? 수출 경쟁력은 좋아져요. 수출 경쟁력은 좋아지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 뭐 석유든 뭐든 에너지 아니면 원자재 이런 거 사올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점점 비용 부담이 커지겠죠. 석유를 사오는데 원화가 약세를 띠면 석유가 올라간 거나 똑같잖아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반대의 급부라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엔화도 비슷해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요. 이 엔화가 한 120에서 한 135, 한 요 정도 사이에서 노는 게 일본 경제 구조로 봤을 때는 가장 좋다고 합니다. 지금은 140엔대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일본의 중앙은행, BOJ, 여기서 140엔만 넘어가면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죠. 일본 역시도 많은 에너지를 수입해가지고 쓰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40엔을 마지노선을 보고 미국, 일본 중앙은행도 끝없이 그 방어선을 구축하고 한 어떤 배경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래 보면요. 140엔대에서 왔다 갔다. 이래 방향을 지금 이거 흰겨루기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원화도 중요하지만 엔화도 유심히 봐야 돼요. 엔화가 여기서 강세를 막 뛴다는 건 뭐죠? 누군가가 엔화를 산다는 이야기죠. 엔화가 강세를 띈다는 건. 그럼 여기에서요. 이 엔화의 기조를 바꿀 만큼 강력한 매수 세력이 등장을 한다는 거는 따지고 보면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그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해서 일본의 엔화를 사서 갚아 였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오히려 미국의 CPI, 우리 원화 움직임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원에서 더 강세가 135엔까지 만일 진입을 한다 하면 이제는 우리는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대이동을 걱정해야 돼요. 이 파급력은요. 아무도 몰라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어느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파급이란 건 모르죠. 전 세계 어디에서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심각한 대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집어 던지고 팔아서 엔화, 갚아 열어, 변제하러 들어간다, 이동을 한다. 이래 생각하면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는요.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어찌 보면요. 엔화 움직임을 더 열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지금 보면요. 여전히 우리 시장이 무서운 거는 우리는 여전히 그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나라가 없어요. 돈 빌려가지고 단기간 하는 거. 노름이죠, 노름.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좋은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나라, 어떤 전 세계 헤지펀드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와서 공매도를 그렇게 때려 패고 하는 것도요,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요, 신용 미수를 습관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참 쉬운 거예요. 공격, 볼 까먹기가 좋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죠? 2차 전지 이런 거는 막 어떤 전 국민의 어떤 미친 강풍이 불면서 공매도 세력도 막 한 번 망한 거죠. 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쇼트 커버링 들어오고 이래 된 거죠. 그렇다고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걔네들은 폭락을 시켜서도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여기에 엔캐리 트레이드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탁 불기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공매도를 더 늘릴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은 또 한번 공략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뭔가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그래서 엔화를 잘 봐야 된다. 엔화를 보고 엔화 움직임이 이상하면요, 비중을 줄여야죠.
줄이고 지켜봐야 돼요. 그죠? 근데 개인들은 안 그러죠.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 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엔화를 내가 왜 보냐고. 나는 무조건 신용 미수 몰빵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승부 보고 그런 것만 생각하죠. 지금 시장은 이렇다.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넘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 줄도 아무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 엔화의 움직임을 엔캐리 이 트레이드의 어떤 포지션, 이동 이런 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 이번 주 내용도 좀 어렵고 재미도 없는 그런 공부였는데 어쨌든 이거 마무리하고요. 이후에 또 어떤 우리 그 회원님들 질문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짧게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